궁금해서 오늘 특별히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근데 정말 너무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나 이제 그나마 절윤 선언이라는 걸 해서 3월 9일부터 뭔가 바뀌는 것처럼 모양새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짜 궁금합니다. 글쎄요. 내가 보기에 뭐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뭐를 어떻게 해야지 정상적인 정당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한편에서 결국 가서 윤어게인 하는 세력이 결국은 당권을 장악하게 됐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했는데 윤어게인을 계속 부르짖으니까 당의 지지도는 점점 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서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과연 지자체 선거를 어떻게 치룰 것이냐 하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이번 지자체 선거는 지난 2018년 지자체 선거의 결과나 비슷한 양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18년 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3석,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합쳐서 3석이었죠. 그 보수 제주도는 무소속이 당선된 무소속이었죠. 거죠. 예, 원희룡 지사.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광역대체장을 갖다가 출마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구인난이 시달린다고 네, 하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지역인데, 예. 지금 경기도에는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출마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 8일 날 소위 말하는 후보 등록 마감을 했는데도 경기도는 별로 그렇게 뚜렷한 사람이 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예. 그런데 이제 서울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서울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현 시장인 오세훈 씨인데, 예. 오세훈 씨가 갑자기 8일 날까지 등록을 안 해버리지 않았어요. 네네. 그 등록을 안 하고서 왜 안 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소위 당이 절윤을 갖다가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오세훈 시장까지 출마를 안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서울과 경기도를 포기하는 그런 정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52% 이상이 사는 곳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실은 완전히 패배를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니까 급하게 지금 의원총회를 해가지고서 뭐 절윤을 하겠다, 뭐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소위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정상화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지난 의원총회에서 뭐 결의문을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특히 이 결의문과 관련해 가지고서 장동혁 대표가 결의문을 스스로 낭독은 안 하고 뭐 말이 핑계가 의원총회에서 한 거니까 원내대표가 했다고 그러지만 그 자체로서 별수 결의문의 소위 효과라고 그런 것은 상당히 반감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은 또 이게 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107명의 결의문에 나도 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말은 의미가 없다. 그거는 하도 이제 몰리니까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 결의문 자체에 대해서 진심이냐 진심이 아니냐는 그 별개의 문제예요. 그동안 당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었던 거를 말끔하게 해결을 해야만이 문제가 지금 풀리게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가 뭐냐, 뭐 장동혁 대표지만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저 의원들, 네. 의원들의 자세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명확하지는 못한 거예요. 거기서 일치된 의견이 나오질 않아요. 예. 이 정도 결의문으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근본적으로 지금 오늘날 국민의힘이 처하고서 있는 그런 갈등의 문제를 갖다가 그래도 당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적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론이 뭐 도출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도 없고 말만 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그런 거 가지고는 일반 국민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네. 사실 김종인 위원장님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여러 번 하시면서 당이 어려울 때 구원투수로 많이 나섰었는데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 뭐를 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만약에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아니 나는 뭐 내가 무슨 비대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내가 여러 가지로 여러 번 해봤지만 결국 가서 뭘 이루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과거로 회귀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놔도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12년에 19대 총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거기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그래도 어떤 변화를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래도 과거에 한나라당하고는 달리 뭐를 할 거라고 해서 사실은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경제민주화라는 키워드를 핵심으로 내세우셨죠. 그런데 권력을 잡고 나서는 다시 과거로 회귀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게 두고 그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얘들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 이렇게 오면서 한 번도 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선언을 해본 적이 없는 정당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021년에 겨우 저희 국민의힘으로 바꿔놓으셨죠. 당명을 갖다 국민의힘으로 고치고 그래가지고서 오세훈이 보궐선거에 당선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2022년에 윤석열이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 뭘 했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 당선됐을 때 결국은 여소야대 상황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여소야대 상황을 2년을 겪으면서 지난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저게 과연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지난 22대 총선에서 또 지게 된 거 아니에요. 대패했죠. 그 결과가 결과서 윤석열 탄핵과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을 겪었으면은 왜 그런 현상이 생겨나냐는 근본 원인을 갖다가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노력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윤석열 3년의 대가이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모든 모습들이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평가를 새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껏 한다는 게 무슨 뭐 당명을 바꿔서 뭐 이 이념을 존중하는 무슨 자유다 뭐다 하는 거 공화, 자유 이런 거 넣겠다고 하고 있죠. 이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당이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문제 진단도 틀렸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일반 국민이 이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런 소리만 하니까.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계엄을 한 정당이 계엄에 대한 사과를 갖다가 제대로 하려면은 분명하게 뭐 때문에 계엄을 우리는 사실은 사과한다는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죠. 그럼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거인가요?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도대체 세상이 어떻다고 하는 것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가지고서 국민의힘을 위해서 참 각자 정치인들이 희생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각오를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종혁 대표만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이번 지자체 선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참 제대로 치르려고 그러면은 내가 당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네. 근데 본인은
대표라는 자리를 유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보기에는 이번 지자체 선거를 갖다가 정상적으로는 치르기 힘들더라고요. 위기 상황에서는 당대표가 자기 희생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내려놓는 게 없다. 그런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보통은 위기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최저 지지율 기록하고 있잖아요, 연일. 그럼 비상대책위원회로 바꾼다든지 당대표 사퇴 같은 것들이 있을 만도 한데. 아니, 이제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선거를 지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그만두고 나서 다시 전당대회를 하면은 또다시 장동혁 대표가 될 거라고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일반 사람들이 그 당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당권파,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당권파들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오히려 100만 당원이 넘었고 115만까지 갔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100만 당원만 가지고서 선거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민은 5천만인데. 예. 유권자가 4천만이 넘는데 무슨 놈을 100만 가지고서 뭘 하겠어요. 100만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게다가 계엄도 자기네들은 수차례 사과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사실 국민의힘에 이름도 지어주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인데, 국민의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정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 시대가 옛날하고 지금 전혀 다른 시대예요.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1987년 지금의 헌법체제가 탄생하면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나이가 40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0세 이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무슨 민주화다 이런 얘기를 해봐야 자기는 이미 민주화에서 살고 있고 그래도 풍요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꾸 쓸데없는 옛날과 같은 소리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념이 어쩌고 어쩌고.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계엄을 하면은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정치 활동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개념을 가지고서 계엄을 옹호하고 소위 윤어게이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위원장님 같은 분은 아시는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위원장님보다 더 아래 연배신데 모르실까요? 이건 너무나 자기 이해관계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만 살면 된다? 아니,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일부 사람들은 소위 지자체 선거가 실패할 거라는 건 뻔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장동혁 체제는 무너질 거고 그렇게 되면 새롭게 당 대표를 선거할 적에 그때는 내가 당 대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선거를 앞두고서는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 당권파, 비당권파가 똘똘 뭉쳐가지고서 그래도 선거를 이겨야 된다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각자 도생하겠다라는 모습이죠.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저희가 진짜 이번에 정신을 차려서 이제 8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비대위원장을 다시 한번 좀 해서 정권을 들여서 저희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 혹시 비대위원장으로 가실 생각 있으세요?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자체가 없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당장 내일 선거할 경우에 지금 17개 광역단체장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몇 개를 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지난 2018년 상황과 비슷할 거라고 봐요. 최대 3개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경북, 그러니까 TK, 경북과 대구가 통합이 안 된다는 전제로 하면 대구, 경북, 제주 정도? 지금 사실 제주도 제주도는 지금은 제주도도 안 돼요. 그러게요. 그럼 2개인가요? 그런 거죠. PK는 어떻게 보세요? PK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국민의힘한테요? 와, 그러면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그거를 심각한 상황인데 그걸 무율하게 모르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거기에 개별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미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은 위기일 때 당명을 바꾸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보로 올라가는 게 이념 중심이어서 그렇지 당명을 바꾸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 당명을 바꿔서 모르게 본질이 변하지 않은 한 당명을 바꿔서 소용이 없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뭐가 바뀌었어요? 더 나빠졌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보수 대연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미래통합당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뭐가 변했어요? 선거의 결과는 결국은 다른 형태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흔히들 얘기해서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위기가 자동적으로 기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이 뭐라는 거를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요인을 제거를 해야만이 기회가 오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기회가 올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위기는 사실은 위기를 겪어도 더 망가질 것 같다라고 하는 걱정이잖아요. 그런 거죠. 본질적으로 안 바뀌면 위기를 겪어도 그 위기가 뭐 때문에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가 극우 유튜브다 이런 진단이 좀 있던데 그런 거는 좀 동의하십니까?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언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건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그 뭐 극우 유튜브에 의존해 가지고서 정치를 할 수 없고 그러려면 정치에 관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진짜 국민의힘 사람들 만나면 조선일보도 안 본다고 하면서 극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썸네일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점점 국민의힘은 어려움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네, 혹시 극우 유튜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가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근데 점점 나빠지는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알고리즘이 국민의힘을 좀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나마 지금 이제 보수에서 뭐 계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시는 게 물론 뭐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는 또 약간 왔다 갔다 이런 비판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절인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징계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계엄과 관련해서 그래도 가장 용기를 발휘했던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라고요. 그날 나는 솔직히 해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계엄을 갖다가 발표하자마자 바로 계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한 자기 사실은 지지자들이 의원들도 이제 국회로 가게 하고 본회의에 들어가지고서 해제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보면은 만약에 계엄이 지금 성공을 했다고 했을 적에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됐을 건가를 상상을 해봐라네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기 이전에 부정적인 평가가 72% 이상 된 거예요. 그다음에 계엄을 하고 나서 계엄에 대한 반대 의견도 그것도 한 72%예요. 그게 국민의 의사인데 국민의힘만 오로지 그걸 갖다가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비대위원장님은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거를 내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실시간으로 보셨어요? 네, 아주 실제 봤는데 그때 보고서 야, 저 사람이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나한테 몇 사람이 전화를 오고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가 이게 성공하기 힘들 거라고 내가 그랬는데 바로 맞추셨네요. 진짜 결과적으로 뭐 이상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계엄하는 것까지는 뭐 자기가 대통령의 고난이니까 그러는 걸 했다고 그러지만 계엄 해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맞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계엄 때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무소속으로서 바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후에 정치적인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 뭐 한동훈 지금 전 대표는 당에서 쫓겨난 사람 아니에요. 당에서 제명을 당했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자기의 지지 세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예. 하니까 자기 나름의 정치 활동은 계속해서 지속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뭐 정치 활동을 할 사람은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도 지금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원내 지금 사실 출마하냐 마냐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아니, 나는 내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행동이라고 보질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출마 안 할 거라고 사실은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 많은 시련을 더 겪어야 돼요. 아, 지금도 시련을 본인 입장에서 많이 겪고 있다고 그래서 생각할 텐데. 시련을 겪으면서 소위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뿌리를 내리고 특히 한동훈 대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뿌리가 같잖아요. 검찰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검찰이었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아하, 예. 사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또 비대위원장도 지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법무장관하다가 비대위원장에 가가지고서 지난 총선 때 주로 내세운 게 뭐예요? 이재명 당시에 소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비리만 가지고 계속 떠들려 놨어요. 아, 그죠. 사법 리스크. 근데 그런 것이 사실은 일반 국민에게 하나도 맥히질 않아요. 아, 그때 실패한 전략을 썼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지 못했는데 그러한 것을 다시 반성하는 의미에서 내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참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를 지금 시간을 가지고서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 그 일종의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더 실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출마를 해서 떨어지는 것도 실현의 시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선거라는 건 떨어지고 나면 아주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선거 반드시 뭐 국회, 솔직히 얘기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면 지금 무소속인데, 무소속 하나라 국회의원으로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되더라도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원내 입성을 지금 시도할 필요 없다.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또 그러면 지금 실제로 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출마를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니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내가 한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자기 비전을 자꾸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돼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별로 대통령이 되면 뭐를 할 건가를 생각도 안 하다가 대통령을 다 했기 때문에 성공을 못 한 거예요. 그런 또 책도 쓰셨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소위 제대로 된 비전이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나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나는 오세훈 시장은 아마 이제 당에서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그거를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아마 후보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당내 경선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현역이니까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되는데 시장에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아까 17 중에서 사실 TK랑 대구, 그러니까 경북 대구 정도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셨으니까 사실 서울도 어렵다고 내심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울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인터뷰에선 정원호 청장이 좀 유리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던 거.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정원호라고 하는 구청장은 난 본 적도 없고. 그러세요? 한 사람이지만 내가 보기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왔을 적에 정원호 이제 구청장이 민주당의 시장 후보로 됐을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힘든 선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사실은 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장을 갖다 한 12년 했어요. 사실상 5선이죠.
12년 했고 네네. 정은호도 12년 구청장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은 12년 시장하면서 예. 뚜렷하게 무슨 서울시가 변하는 모습을 보인 게 없어요. 예. 어? 본인은 뭐 이렇게 디자인 서울 이런 거 이야기하긴 하던데. 아니, 이게 본인이 얘기하는 거고 일반 국민이 보는 거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옛날에 이명박 시장 때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개발을 그랬죠. 대시하고 버스 버스 노선하고 예.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시민들에게 많이 비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도 그런 걸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게 별로 할 일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지금 내놓았던 것이 뭐 한강버스인가 뭐 했는데 그게 별로 이렇게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그렇죠. 해버렸기 예.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업적이 나온 게 없다고. 그런데 이제 정은호 청장은 정은호 청장이라는 건 성동구를 지금 완전히 좀 새로운 구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성수동이 지금 한 핫플레이스가 되고. 가보셨어요? 나는 가보진 않았는데 예. 젊은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민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일반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과거에는 서울시장 출마하는 사람은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하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기도 무슨 서울시장 하면은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대통령 후보감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서울 시민들이 이제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시민과 소통해서 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정은호 시장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시장이라고 하셨어요. 아직은 구청장입니다. 네, 제가 아까 5선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오세훈 시장 지금 4선이고 5선 도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우리 오세훈 시장이 5번 당선 됐는데 중간에 조금씩 했기 맞아요. 때문에 전체로 12년. 보면 12년밖에 못했어요. 네. 지금 이제 또 서울시 선거의 구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또 민주당 범여권 이야기를 좀 해보면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선거 이슈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화제인 것 같아요. 개별 후보보다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나는 뭐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뭐 연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뭐 처음에는 합당을 한다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다가 그 합당이 무산되니까 뭐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선거연대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꼭 연대가 지방선거로서 필요치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조국 혁신당은 그게 아주 절대절명의 지금 걸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조국 대표가 어디고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민주당하고 어떻게 연대라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당선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 연대를 갈망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연대해서 조국 대표가 원내에 들어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느 정도 소위 아량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민주당이 아량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민주당은 안에 이제 워낙 큰 당이 되었고 지지자들끼리의 분화도 커서 조국 대표에 대한 호불호가 민주당 지지자 사이 좀 갈리던데요. 그런 거죠. 아량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앞으로 상황을 두고 봐야 하는 거지.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지역에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언젠가 얘기하는 자기도 지난 22년 총선에서 이준석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3자 대결을 한번 해보는 거지 뭐. 3자 대결에서 하면 진짜 나름 이제 대권 주자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3자 대결을 하면은 꼭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또 실현을 조국 대표도 이준석이하고 조국은 좀 다른 형태라고요. 어떻게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는 그래도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나 가지고서 그래도 새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도 신선한 맛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 동탄에 가가지고서 그래도 당선이 됐는데 근데 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번 총선에서 감히 지역에 출마할 그런 용기를 갖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이제 비례를 전략적으로 지민비조 이런 거 예. 했었었죠. 예. 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다르다. 근데 만약에 어떤 지역을 나가면 그래도 다 원내 진출이 좀 높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어느 지역에 나갈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자기네들이 알아서 결정할 상황이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저희 평택이다, 뭐 군산이다, 거기가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어서 그만뒀으니까 그 뭐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민주당이 공천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서 소위 말하는 홀로서 여권의 주자로 다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조국 대표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여튼 삼자 구도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아니, 나는 뭐 내가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봐요.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아까 잠깐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도 사실 차기 주자로 꼽히시는 분이잖아요. 누구? 정치적인 아니에요? 누구? 이준석 대표. 예, 차기 주자로 꼽히고 있는 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냐에 따라서 차기 주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떻게 처신하면 차기 주자가 될 수 아니,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같은 행동을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까지 행동이 어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도 솔직히 얘기해서 당 대표로서 개혁신당이 앞으로 참 대한민국의 정치 정당으로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전체 비전을 못 보여줬다. 이제 그걸 바꿔야지만 차기 주자가 될 수 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가 이제 9개월 됐거든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그 지난 9개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한 것과 아쉬운 것.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개월 동안은 내가 보기에 비교적 무난하게 잘했다고 봐요. 오, 점수 주신다면 얼마나 주시겠어요? 뭐 점수로 내가 뭐 몇 점이라고 얘기할 게 없고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지지도를 볼 것 같으면 뭐 별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어떤 점이 특히 조금 그런 강점으로 발휘됐다고 아니 뭐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격상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문제를 태클을 해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열의가 상당히 있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봐요. 그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거세요? 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뭐 내가 보기에 본인이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임하는 그 뭐 조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뭐 대통령 당선되면 초기에 다 그렇지만 상당히 좀 붕 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내가 잘 알아요. 예, 오래 보셨잖아요. 단식하던 것도 사실 끝내는 계기를 비대위원장님이 방문하셔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실 뭐 저 대통령 선거 오기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무슨 사법 리스크 가지고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소위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하는 그 행정 능력으로 봐서도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의 역할은 잘 할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님이 보셨던 모습들이 지난 9개월 동안은 꽤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문제 없이 잘 지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처음 보셨을 때부터 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셨어요?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참 처음으로 기초단체장이 대통령이 된 첫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성남시장에서 시작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2016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할 적에 그때 내가 저희 이재명 성남시장을 여러 번 내가 만나서 얘기도 해본 적이 그렇게 있는데 그때부터 꿈이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성남시장일 때부터. 그래서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2022년 대선 때 감히 성남시장의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나올 거라는 건 상상을 안 했을 거예요. 네네.
그래도 그 경선에 나와서 3등으로 했지만 17년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2등 같은 3등이었죠 그때. 안희정 지사랑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 2022년 대선 때죠 그게. 2022년에는 후보가 됐었었고. 아니, 후보로 나와가지고서 결국은 당 경선에 이낙연 3등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나서 결국 가서 경기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다가 지난번에 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강점이라고 좀 느끼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초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태클하는 방식이 특히 뭐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뭐 국무회의도 공개적으로다가 공무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의 참 열심히 밤늦게까지 아마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장관들에게 질문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장관들이 긴장도 하게 되고 그렇죠. 장관이 긴장하니까 따라서 실국장들도 자세히 긴장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현재까지는 좋게 비춰지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소통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그 X를 통해가지고 직접 소통도 많이 하잖아요. 혹시 X 하세요? 이대 위원장님? 아니, 나는 뭐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거는 국민과 직접 소통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너무 또 많이 해서 혼란을 준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러니까 뭐 너무 또 사소한 문제까지 자꾸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뭐 현재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국제발인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갑자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지난주까지는 괜찮은데 또 확 안 좋아졌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나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폭격을 시작해가지고서 전쟁을 갖다가 지금 유발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서 유가가 갑자기 100불 이상으로 뛰다가 보니까 최근에 와서 조금 내려갔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외생 변수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그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정부가 거기에 일정한 대응은 갖다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장기화될 것 같으면은 아마 근본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뭐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이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 전에는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3월 말에 그때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3월 안에 끝나면 정말 다행일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요. 그럼 그 정도로 좀 내다보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3월 말까지 정도에서 끝날 것 같으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정부의 리더십을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가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 또 미국 통이시기도 하시잖아요. 한때 대미 특사로도 이름이 오르내리셨었는데, 미국 상황은 트럼프는 언제까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미국 상황? 4년 임기로 당선됐으니까 4년까지 가겠죠. 다 채우고, 근데 참 우리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갑자기 바뀌는 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모시고 저 궁금한 걸 다 여쭤보긴 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그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대통령이 주로 하는 고민과 하셨던 조언이 뭔지도 궁금한데, 끝으로 그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니, 별로 특별한 얘기는 한 거 없고, 우리나라 정치에서 내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대통령이 하도 통합을 강조하고 국민 소통을 얘기하니까 그 통합을 제대로 이루려면은 말만 가지고서 무슨 제도를 가지고 통합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합을 이루려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너무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를 시키느냐 경제적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보다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아니 본인이 열심히 자기가 적는 거 보니까 기억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사실 민주당 내가 오히려 더 시끄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대통령보다는 당 안에서의 어떤 이게 당 안에서 저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는 지금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민주당이 그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여당이라는 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과 동떨어져 가지고 자기 멋대로 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럼 진짜 끝으로 뉴 이재명 현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누구? 뉴 이재명. 요새 뉴 이재명이란 말 하잖아요. 뉴 이재명이라는 거는 뭐 옛날에 소위 선거 전에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고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의 업무 수행 형탕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에 상상했던 거 다르다고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재명의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허위적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괜찮구나 하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네, 위원장님 궁금한 거 정말 다 여쭤봤습니다. 혹시 못하셨던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뭐 다 얘기했어요. 예, 또 이게 큰 선거가 다가오니까 또 킹메이커 역할을 오랫동안 하셨고 정당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셨던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쏙쏙들 여쭤봤는데요.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3월 11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장윤선 기자 그리고 이정주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